야당 탄압이냐 정당한 수사냐 성남FC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소환 통보를 하는 것을 두고 여야가 다시 맞붙었습니다. 최청열 용인대 특임 교수, 장성호 건국대 국가정보학과 교수와 함께 정치적인 득실 따져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검찰이 오는 28일에 이재명 대표의 출석을 통보했는데요. 이 대표는 망나니 칼춤이라며 맞받아쳤습니다.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윤 정권의 망나니 칼춤을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파렴치한 야당 파괴 조작 수사의 최전선에서 당당히 맞서고 싸워 이기겠습니다. 네, 보신 것처럼 당당히 맞서 싸우고 이기겠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이재명 대표는 지금 28일에 광주에 머물 거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소환 불응을 시사한 상태입니다. 지금 민주당 야당 탄압이라며 반발하고 있는데요. 근거가 있습니까? 당연히 지난번에 경찰에서 이 성남FC 건과 관련해서 불송치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왜 불송치 결정을 내린 것을 검찰이 다시 재수사를 개시를 해서 제3자 뇌물죄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이 제3자 뇌물죄라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할 때 마찬가지로 제3자 뇌물죄를 이제 적용을 해서 사법 처리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네. 결국은 이것이 부정한 청탁이 있냐 아니면 대가성이 있냐 이것을 봐서 제3자 뇌물죄가 성립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검찰이 보는 건데 애초에 두산 네이버 등에서 160억의 후원금을 받아가지고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때 얘기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나중에 여기에서 이제 규모 연면적을 300가량 높여주고 그리고 여기에서 기부 체납을 15%에서 10%로 낮추면서 5% 구간이 50억 정도가 된답니다. 이 50억 정도를 광고비로 썼다, 받았다. 이것을 검찰에서는 통상적인 여러 가지 광고비를 받는데 네. 후원금 액수가 통상 범위를 넘어섰다. 그리고 이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다. 이렇기 때문에 검찰에서는 이것을 이재명 대표를 다시 한번 확인을 해야 되겠다. 네. 이렇게 해서 재수사를 지금 하고 있고 이거에 대해서 지금 민주당하고 이재명 대표는 강력하게 반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한 푼도 받지 않았고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보면 이것은 용도 변경은 성남시를 위한 어떤 공익적인 목적이었기 때문에 아무런 어떤 혐의라든가 죄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서 야당 탄압이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고 네. 결국은 이것을 28일 날 가지 않겠다고 하지만 앞으로도 다른 대장동이라든가 이런 사건이 검찰에서 소환 통보를 해도 아마 가지 않고 검찰도 마찬가지로 소환이 되지 않으면 기소를 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재판으로 나머지 이런 것들이 결판을 내는 그런 수순으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그렇게 봅니다. 네, 이 불송치 결정이 나도 사실 검찰이 재수사 사실 할 수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작년에 이제 무혐의 결론, 혐의 없다라고 해서 분당 경찰서가 이제 송치를 안 했어요 검찰에. 네. 그럼 이제 대체로 사건이 끝나는 거죠. 끝나는 건데 지금 검찰이 다시 들여다보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사건과 관련해 가지고 성남시에 재직했던 김 씨라고 있어요. 김모 씨. 전략추진팀장을 했다고 하는데 그 사람을 이제 기소하면서 이재명 시장을 공무관계로 적시했어요. 네. 공소장이 대장동 사건에는 아직 지금 이재명 대표가 공무관계로 적시되지 않았어요. 정진상 실장에 관련된 것들을. 근데 지금 이 사건과 관련한 것은 지금 이 김 씨라는 분의 공소장에 이재명 당시 시장이 이제 그 공범 관계다. 공모 관계라는 게 공범 관계거든요. 적시했기 때문에 아마 검찰은 나름대로 입증할 물증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은. 그래서 아마 대장동 사건보다 빨리 소환한 것 같은데 물론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은 김만배 씨가 자해 그 일이 있었잖아요. 아마 그래서 좀 소환이 좀 늦어지는 것 같고 이 사건에 대해서는 물론 이제 분당경찰서가 지난해에 불송치 결정 내렸다 하더라도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지금 앞서 이제 장 교수님 잘 설명하신 것처럼 이게 제3자 뇌물죄라는 게 기업들로부터 직접 돈을 받은 게 아니라 네. 성남FC로 하여금 후원하게 해서 자신이 선거 때 약속한 정책 약속을 지키려 했던 게 아니겠느냐 하면서 이제 그 6개 기업이라고 그러잖아요. 네이버, 농협 이런 등의 6개 기업인데 그 기업 등에는 이제 그 부지 변경의 특혜라든지
뭐 제2사업 이런 것들에 대한 특혜가 있고 거기에 대한 돈을 이제 성남FC의 후원을 받아들였다는 게 지금 사건의 개요입니다. 네. 그래서 아무튼간에 지금 소환에 불응하고 있는데 야당과 여당의 뭐 주장이 다르니까 그러나 일반적으로 볼 때 소환에 불응하기는 어려워요. 일반 시민의 경우. 저도 과거에 고소당한 적이 한번 있는데 명예훼손죄로 소환장 오니까 안 갈 수가 없더라고요. 분당경찰서에서 제가 소환된 적이 있는데 그래서 저는 뭐 이재명 시장뿐만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소환에 응하는 게 맞다고 봐요. 가서 지금 야당이 얘기하는 것처럼 야당 탄압이다, 정치 보복이다라는 걸 당당히 알리는 게 낫죠. 이게 만약 소환에 응하지 않게 된다면 뭔가 이게 혐의가 있는 거 아니라는 그런 또 오해를 받을 수가 있단 말이죠. 저는 그래서 네. 당당히 소환에 응하는 게 맞고 단지 이제 이 문제가 야당으로서 할 말은 있어요. 지난해 이미 무혐의 결정 내려진 건데 검찰에다 불송치했던 건데 왜 이걸 들여다보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또 하나 좀 다른 가정을 한다면은 만약에 정권이 안 바뀌었다면 더구나 무혐의 결론하고 송치가 안 된 사건을 수사했겠는가? 그런 이제 우리가 추론은 가능하긴 합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거는 어떠한 물증과 어떠한 입증할 자료를 가지고 검찰이 수사를 하느냐, 그 진실이 무엇이냐가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검찰 소환에 응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저는. 네. 이제 소환을 하지 않게 되면 네. 이제 검찰이 일방적으로 결정해서 소환에 응하지 않았다는 것을 해서 법원으로 넘기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재판에서는 일정 부분 여러 가지 불리한 그런 정황이 될 가능성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야당 탄압으로 몰아가는 것이 이재명 대표는 훨씬 방어하기가 쉽고 그리고 소환 장면이 언론을 통해서 하루 정도, 하루 이틀은 계속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런 어떤 받을 당과 본인에 대한 이미지 타격 그런 것도 이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마 소환에 응하지 않는 것이 정치적으로라든가 여러 가지 더 유리하다고 판단을 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네. 이제 뭐 망나니 칼춤이다 이런 이재명 대표의 발언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대수롭지 않다 이런 반응을 보였는데요. 듣고 오겠습니다.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수사를 받는 정치인이 과도하고 과장된 발언을 하는 것은 자주 있는 일 아닙니까? 그런데 다른 일반적인 많은 국민들처럼 이 나라 사법 시스템 안에서 대응하시면 될 문제고 그래야만 하는 것이 이 나라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제 뭐 정치인의 과장된 발언은 자주 있는 일이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그러면 경찰에서 이렇게 무혐의 받은 사건을 왜 소환하려고 하는지 이 부분이 좀 궁금한데 혹시 뭐 다른 추가적인 소스가 들어와서 이런 걸까요? 지금 현재 입장에서는 뭐 네이버라든가 6개 구단에 대해서 후원 업체에 대해서 사전 지금 충분한 조사를 했다고 지금 언론을 통해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검찰에서 이렇게 하는 것은 물론 뭐 정치적인 측면도 사실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난 대선 내내 이재명 후보의 대장동 리스크에 대해서 검찰과 치열하게 지금 뭐 공방전을 계속 벌여왔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대선에서 패배하고 그리고 나서 윤석열 대통령이 등장하면서 이런 것들이 훨씬 더 다방면적으로 그리고 이제 성남FC도 마찬가지로 불송치 결정한 것을 다시 끄집어내서 검찰이 이제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전방위로 압박을 하지만 모르겠습니다. 검찰이 뭐 나중에 재판에 어떤 것을 내놓을지 그건 모르겠지만 우리가 통상적으로 언론에 나오는 것들 그 이상 이하도 아닐 것이다. 그겁니다. 결국은 후원금 액수가 통상치 범위를 넘어섰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은 용도 변경이 공익적 사유로 하지만 이것은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그런 사안이다. 이렇게 이제 검찰이 판단해서 네. 검찰 입장에서는 일단은 기소 그리고 유죄 이것이 검찰의 어떤 생리상 목적이기 때문에 지금 검찰의 어떤 드라이브를 걸고 있고 한동훈 장관도 마찬가지로 검찰을 지휘하는 입장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랫동안 또 검사 생활을 해왔고 네. 그래서 사법 시스템 안에서 움직여야 된다. 그런 원론적인 얘기를 하는 것이고 정치인들의 어떤 여러 가지 방향을 보면은 만약에 법원에서 이것을 뭐 무죄 판결이 나오면 사법 정의는 살아있다. 그리고 만약에 불리한 것이 나오면 법원 검찰은 죽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상당히 이제 정치적인 그런 것들은 여론을 먹고 사는 직업이기 때문에 네.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고 이재명 후보도 마찬가지, 이재명 의원도 마찬가지로 상당히 지금은 이제 무조추쟁의 원칙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주장한 것 단 1원도 받지 않았다.
그런 것들을 주장을 해왔기 때문에 끝까지 그런 범주에서 계속 밀고 갈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네, 이제 뭐 소환에 응하지 않는다면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인 부담이 뭐 조금 있을 것이다. 조금 전에 앞서 말씀을 해주셨고 소환에 응하는 게 맞다 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이재명 대표가 문재인 전 대통령과 새 면담을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뭐 단순한 인사일지 아니면 당내 결속을 위한 것일지 좀 두 개 중에 어떤 부분이 지금 이제 민주당내의 지금 여론을 좀 보면 네. 아직 소수이긴 합니다만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대한 우려가 많이 나오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지금 네. 서른 의원도 그런 얘기를 하고 이원욱 의원도 그렇고 말이죠. 그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로서는 부담이 좀 될 겁니다. 아마 이재명 대표 본인은 이제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리스크가 있는 거 분명하잖아요. 벌써 네. 당 대표가 소환 조사를 받고 지금 이제 또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는 이미 기소도 돼 있어요. 이재명 대표가. 게다가 대장동 사건도 있고 말이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 이후의 리더십을 이제 생각하는 그 여론이 조금 있을 거예요. 아직은 뭐 그런 상황이 아니긴 합니다만 지배적으로 그때 아닌데 아마 그런 것들에 대한 부담을 덜기 위해서 아무래도 친문과 결속을 공고히 한다든지 당내 친문 세력과의 어떤 연대를 한다면 자신의 그 리더십이 확고해질 수가 있는 거겠죠. 아마 그런 정책 계산이 있다고 보는데 그래서 꼭 그게 아니라 하더라도 그 지역을 가니까 전 대통령과 뭐 이제 면담을 갖는 건 저는 뭐 나쁘진 않다고 봐요. 네. 단지 이제 이재명 대표의 여러 가지 사법 리스크와 관련해서 이제 해석을 한다면 그런 해석이 가능하지 않겠냐고 생각하는 겁니다. 네. 이런 가운데 지금 민주당 노웅래 의원의 체포 동의안도 오는 28일에 지금 표결에 붙여집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 염두에 둘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이 부분은 지금 아직 민주당에선 당론이 정해진 것 같지는 않아요. 당론을 정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네. 당론을 정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를 이것에 대해서 부결시키겠다. 그렇게 되면은 여론이 상당히 악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네. 그래서 부결은 시키되 이거에 대해서 자율투표에 맡긴다. 네. 당론은 없다. 그러면 그 비난의 강도를 약간은 희석시킬 가능성이 크다. 그런 어떤 정치적 효과를 노릴 수 있는 것 같고 검찰 입장에서 마찬가지로 노웅래 의원이 사실은 애초에 이 돈다발과 혐의는 사실 관계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가서 압수수색을 하다 보니까 뭐 돈다발이 나와서 이걸 다시 별건 수사로 해서 지금 이제 이렇게 엮은 그런 이제 상황인데 검찰 입장에서는 이재명 대표도 사법 리스크 검찰이 표적 수사를 하지 않고 이렇게 나오면 야당 의원이지만 노웅래 의원까지 이렇게 수사를 하는 그런 어떤 효과를 노릴 수 있는 것 같고 네. 반면에 민주당의 셈법은 저는 복잡하지만 아주 단순하다고 봅니다. 이재명 리스크가 지금 현실화됐기 때문에 소환 조사까지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같이 갈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이 저는 소수는 아니고 다수의 의견이 일 가능성이 상당히 크고 네. 지금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것이 구속 사유가 미흡하다. 돈다발이 또 해명을 하지 않았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 법원에 가서 이것은 맞춰봐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구속 사유가 되지 않고 네. 또 방어권을 보장해 줘야 되지 않겠냐. 그리고 좀 전에 얘기했던 돈다발과 혐의가 무관하다. 이런 세 가지 포인트로 민주당의 의원들이 전부는 아니지만 다수는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고 의원들은 지금 1년 3개월 뒤에 있을 총선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에서 당의 지도부가 어떻게 당론을 정해서 나가진 않지만 당의 어떤 여러 가지 스탠스라든가 지금 분위기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놓고 물론 표결을 하면 무기명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타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일 대우로 갈 가능성은 상당히 크다. 그렇기 때문에 부결이 될 가능성은 저는 크다고 봅니다. 네, 지금 이재명 대표의 체포 동의안도 뭐 아직까지는 아니지만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재명 대표의 체포 동의안이 부결되는 데 있어서 지금 노웅래 의원의 체포 동의안이 가결되는 게 유리합니까? 아니면 부결되는 게 좀 유리합니까? 글쎄요, 거기서 유불리 따지는 게 글쎄요, 뭐 적절한지 모르겠는데요. 네. 이번 21대 국회에 들어와서 3번의 체포동의안이 요청이 있었어요. 근데 네. 3번 다 가결됐어요. 네, 국민의힘의 정찬민 의원 그리고 민주당의 정정수 의원하고 이상직 의원. 이상직 의원 3명 다 이제 가결됐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번에 만약에 이제 노웅래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 21대 국회 들어선 처음이에요. 일반적인 여론은 국회의원의 헌법상 보장되어 있는 이른바 불체포 특권에 대해서 비판적인 견해가 굉장히 많아요. 사실은 어떤 그 범죄 혐의가 있는데 국회의원이라 해서 물론 그게 이제 회기 중에만 적용이 되는 겁니다. 회기가 아니면 뭐 전혀 적용되지 않아요. 네. 면책 특권도 마찬가지긴 한데
그래서 여론은 별로 안 좋습니다만 지금 이제 장 교수님 말씀처럼 기본적으로 이제 노웅래 의원의 여러 가지 혐의 나온 것들에 대해서 민주당 의원들이 상당히 글쎄요 동정심을 좀 갖고 있는 분위기긴 해요. 그리고 지금 이 여권이 특히 이제 검찰이 지금 뭐 이재명 대표도 그렇고 노웅래 의원도 그렇고 다른 의원들에 대한 여러 가지 수사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제가 볼 땐 체포동의안 부결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재명 대표에게 만약에 체포동의 요청이 들어오면 이제 노웅래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는 것보다는 부결되는 게 아마 야당으로서는 아마 명분이 있을 겁니다. 아마. 네. 제가 볼 때는 아까 말씀처럼 체포동의안이 부결될 가능성이 높아요. 당론은 안 정했습니다만 분위기는 좀 그렇다고 봅니다. 일단. 네. 뭐 유불리를 떠나서 네. 그러면 노웅래 의원의 어쨌든 체포동의안 부결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네. 지금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도 반격에 나섰습니다. 한동훈 장관을 향해서 윤 대통령 가족에 대해서는 왜 눈과 입을 닫느냐며 직격탄을 날렸는데요. 들어보시죠. 참으로 뻔뻔합니다. 아무런 물증도 없이 개발비리 일당에 엇갈리는 진술만 가지고 야당 대표를 수사하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거꾸로 한동훈 장관에게 묻습니다. 본인과 윤석열 대통령 가족은 왜 수사하지 않습니까? 네, 이제 말이 나온 김에 김건희 여사와 어떤 이제 윤 대통령 장모가 연루돼 있죠. 네. 도이치모터스 의혹. 지금 이 수사는 어디까지 진행이 됐습니까? 원래는 이제 김건희 여사 소환 통보를 했는데 소환을 하지 않았고, 네. 그래서 지금 뭐 유야무야 됐기 때문에 야당은 하나의 또 맞불을 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지금 안규령 대변인이 강하게 지금 대통령실을 검찰을 압박하는 그런 야당의 어떤 대포 역할을 하고 있는데 지금 뭐 권오수 전 회장이 네. 지금 최초로 검찰에서 지금 구형을 했습니다. 최근에 구형을 해서 징역 8년을 구형을 했고 벌금 150억에 81억 추징. 이것이 이제 최초의 지금 검찰이 사법 처리를 한 겁니다. 물론 구속 기소는 했지만 네. 그래서 재판에 넘겼는데 결국은 뭐 시세 조정을 했기 때문에 자본시장법이 이제 위반이 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도 뭐 최순실 씨도 이런 관련해서 과거에 유죄 판결을 받은 적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것이 뭐냐면 주식시장이 교란되고 공정 경쟁을 저해하고 장기적으로 조직적으로 계획적으로 이것이 진행이 됐다. 이것이 이제 검찰의 지금 주장입니다. 물론 네. 권오수 전 회장이라든가 이런 관련된 분들은 이거에 대해서 지금 부정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재판으로 넘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2009년 12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91명의 계좌로서 157개를 동원해서 시세 조정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당 입장에서는 여기에 김건희 여사도 개입이 돼 있다. 투자 전문사 PC에 김건희 여사 명의 증권 계좌 주식 현황이 정리된 것이 있다고 재판에서 나왔다. 네. 이렇게 주장을 했기 때문에 법에는 여러 가지 형평성을 두면 불공정하면 안 된다. 똑같이 대통령 부인이지만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도 수사를 해라. 그리고 사법 처리해라. 이렇게 지금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거에 대해서 뭐 민주당이 주장을 한다고 하고 요구를 한다고 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검찰 나름대로 이거에 대해서 뭐 판단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지난번에 검찰에서 경찰에서도 마찬가지고 김건희 여사는 이거에 대해서 관련이 없다 이렇게 이제 일단 수사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야당이 주장한다고 해서 이것을 또다시 검찰 재수사가 해서 뭐 기소를 한다든가 그럴 가능성은 저는 적어 보입니다. 네. 지금 근데 야당 측에서는 그 말씀하신 부분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 공판에서 그러니까 지금 김건희 여사가 조금 더 깊게 관여돼 있다라는 증거를 검사 측에서 직접 말했다라는 그런 의견도 내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어떻게 봐요? 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이 지난 대선 때 여야 간에 굉장히 뜨거웠던 사건이에요. 네. 그리고 여당 그때는 야당이었습니다만 국민의힘이 야당 내에 이제 홍준표 후보 측에서도 집요하게 문제 제기했었단 말이에요. 대선 경선 후보였으니까. 네. 근데 그 당시에 이제 그 윤석열 캠프 쪽의 입장은 이 김건희 여사가 그 지금 도이치모터스 지금 이 권오수 전 회장이 이제 구형이 됐고 그 전에 기소가 됐잖아요. 네. 기소가 되고 이제 이른바 작전에 동원된 선수 3명의 공소장에 김건희 여사 이름이 한 번도 안 나왔다는 거거든요. 네. 만약에 김건희 여사에게 의혹이 있거나 돈을 대서 주가 조작에 관여했다면 그 당시 문재인 검찰이었잖아요. 굳이 따진다면 문재인 검찰 쪽에서 김건희 여사 김건희 여사의
이름이 한 번도 안 들어갈 리가 있겠느냐. 네. 선수와 그 권오수 전 회장을 기소하면서 말이죠. 그게 주로 이제 그 당시 대선 캠프에 있던 분들과 대선 캠프의 주장이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도이치모터 사건이 워낙 오랫동안 수사를 해왔던 거였습니다. 지금 2009년도 2010년도 사건이긴 하니까. 근데 여야의 주장이 다르긴 한데 그 뭐 여야의 주장이 각자 다르기 때문에 그것도 수사를 해봐야지 알아요. 일단 뭐 권오수 전 회장이 기소가 되긴 했습니다만 구형도 됐고 전 그러나 원론적인 말씀이긴 합니다만 지금 이재명 대표에 대한 여러 가지 수사라든지 야권에 대한 수사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있는데 저도 김건희 여사의 이 주가 조작 의혹 같은 사건이 분명히 진행 중인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게 적어도 일반적으로 볼 때 수사의 형평성 이런 측면에서 볼 때는 네. 야당의 그런 비판이 나오지 않도록 검찰도 세심하게 신중하게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해요. 네. 워낙 이 여권에 관련된 수사가 전혀 없다고 그런다면 물론 없는 걸 억지로 있게 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그런 의혹이 있었다면 저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도 가능하면 할 수 있으면 해라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 단지 없는 걸 억지로 할 수는 없죠. 단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쨌든 공소장에 한 번도 이 김건희 여사 얘기가 안 나왔다라는 거 그리고 문재인 정권 때 검찰인데도 불구하고 그랬다라는 거는 김건희 여사가 이 도이치 주가 조작 의혹 사건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여권이. 그런 점이 있다 하더라도 어쨌든 간에 일반 여론으로 볼 때 형평성에 어긋나긴 하지 마라. 그런 언론적인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네. 지금 김건희 여사가 이런 가운데 활동을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단독 활동도 많이 하고 그 과거에 있었던 비공개 활동보다 이제 공개 활동에 좀 더 집중을 하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뭐 대선 때부터 상당히 김건희 여사가 가장 약한 고리라고 해서 야당의 민주당이죠. 민주당의 공격이 상당히 심했고 국민적 관심도 그만큼 높아졌기 때문에 대통령 당선되고 취임하고 나서도 상당히 영분의 그런 행보가 위축된 건 사실이고 네. 사실 대선이 끝났기 때문에 대통령뿐만 아니고 영부인의 역할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속실 자체도 지금 두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외국 순방을 할 때마다 여러 가지 불협화음이 상당히 많이 나왔고 그러나 이제는 3개월, 4개월 지금 시기가 흐르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일정 부분 언론에 이렇게 나오는 것은 그동안은 상당히 여러 가지 뭐 언론에 사과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위축된 것은 사실이지만 이제 어느 정도 지지율도 약간 올라가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는 어느 정도 김건희 여사 자체가 상당히 자신감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뭐 방금 우리 최 교수님이 뭐 여러 가지 말씀하셨고 뭐 검찰의 도이치모터스 이런 것과 연계되어 있다는 의혹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개인적인 것이고 지금은 저는 공인의 어떤 역할에 충실을 하고 국민들도 이거에 대해서는 좀 이해를 해줘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것이 우리 전 국민의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마찬가지로 대통령의 부인이 할 역할도 상당히 많다. 섬세한 부분은 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뭐 저는 자연스럽게 하고 또 국민들도 자연스럽게 봐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이 부분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국민의힘이 전당대회 룰을요 18년 만에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100% 당원 투표로 하기로 한 건데요. 이 부분은 좀 어떤 의도가 있다고 보십니까? 글쎄요, 뭐 100% 당원 투표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당이라는 게 사실 당원들의 의사가 중요한 것이고 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이제 대표 경선도 그렇고 모든 전당대회도 그렇고 당 행사에 폐쇄적으로 한 뭐 코커스가 있고 미국에도 프라이머리가 있어요. 네. 그건 뭐 미국도 마찬가지긴 한데 저는 중요한 건 어쨌든 이런 정치적인 룰을 지금 이제 전당대회를 앞둔 건 아니에요. 3월 달이니까 아직 시간이 좀 있긴 있습니다만 아무튼 전당대회와 관련된 거란 말이죠. 그리고 시기가 임박해서 하는 건데 2004년도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18년 만에 하는 거란 말이에요. 2004년도에 이제 이 당시 민심을 반영한 거 이후에 18년 만에 하는데 왜 이걸 했을까? 어떤 맥락인가를 봐야 될 거 아니겠어요? 지금 어떤 후보들한테는 좀 불리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죠. 이게 룰이란 게 결국은 이제 이게 사활적이죠. 정치인들에게는 네. 어떤 제도와 어떤 룰을 적용하냐의 문제인데 결국은 뭐 다 이제 배제하고 사상하고 유승민 전 의원에 대해서는 좀 불리할 것 같아요. 지금 네. 유승민 전 의원이 지금 민심이 좀 지지율이 높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당심을 100% 반영하면 아무래도 현실적으로 지금 정권 초기란 말이에요. 게다가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좀 상승세이기도 하고 말이죠. 그렇다면 당연히 윤심이 반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윤심이라는 결국 당심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이 사안을 봐야 될 것 같고 저는 그래서 당장은 모르겠어요. 친윤그룹 후보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당심이 이제 어차피 결정된 거예요. 이제 결정됐는데
이게 예비 선거 컷오프의 이걸 반영할 것인지. 지난번 이준석 대표의 경우는 컷오프의 경우는 당심 50, 민심 50 이렇게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너무 민심을 완전히 배제하면은 선거가 이제 1년 3개월 앞인데 중도층이라든지 수도권이라든지 그런 쪽의 민심이 어떻게 작동될지, 다시 말하면 표의 확장성의 문제라든지 중도층의 이제 투표 성향 이런 부분들과는 어떻게 연관되는지 살펴야 될 것 같아서 너무 네. 과도하게 친윤 후보를 과도하게 의식하는 건 맞지 않는 것 같고, 특히 이제 이 당원의 이게 지금 비중도 바뀌었어요. 영남은 좀 줄어들고 수도권이 늘었단 말이에요. 당원의 숫자도 늘어났고. 네. 그래서 너무 당심에 집착하는 건 그렇게 전략적으로 맞지 않는데 어쨌든 결정은 됐어요. 아무래도 친윤 그룹의 후보에게 유리하지 않겠는가라고 전망을 합니다. 네. 뭐 친윤 그룹의 후보에게 유리할 수 있다. 그러면 그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뭐 당권 개정이 그 안철수 후보를 조금 이렇게 견제해서 그렇게 바꿨다고 보는 시선도 조금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뭐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는 뭐 여러 번의 뭐 출마도 했고 그리고 당도 여러 번 바꾸지 않았습니까? 네. 만약에 이번에 이 변경된 룰로 인해서 이번에 변경된 룰을 가지고 보면은 결국은 윤석열 윤심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윤석열 대통령이라든가 대통령실에서 지향하는 바대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지난 대선 때 윤석열 후보를 지지해서 대통령이 당선된 그런 것이 우선인가? 저는 뭐 정치 현실을 보면 절대 그렇지 않다. 다음 총선을 장악할 수가 상당히 지금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역대 대통령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의원이 50명, 100명이 돼야만이 퇴임 후의 안전판이 구축이 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정치 현실이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선거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당대표를 만약에 뭐 안철수라든가 비윤계한테 넘긴다면 상당히 큰 그런 리스크를 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지금은 뭐 안철수 의원이 지난번에 뭐 지지 선언을 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확실한 친윤 세력으로 갈 수 있는 정당이 누군가, 그 대표가 누구인가, 그거에 따라서 윤심이 바뀔 가능성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네. 안철수 의원뿐만 아니고 앞으로 지지율의 어떤 변화에 따라서 상당히 요동칠 가능성이 상당히 크고 의외의 인물이 당대표가 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왜 결선 투표를 만들어 놓지 않았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안철수 의원한테는 상당히 불리한, 그리고 앞으로 안철수 의원의 미래가 상당히 또 좀 복잡해지는 그런 지금 판도가 정해졌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국 상황 최창렬 교수 그리고 장성호 교수와 함께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